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에 있는 사실은 석학 교수가 아니고 전에 석학 교수였고요. 정년을 해서 정년 후 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양대학교에 온 지가 92년도에 왔고요. 저는 그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전기공학 석박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반도체 회사에서 6년 정도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한양대학교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종량 이사장님 계신데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열심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2017년에 그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으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부임하면 지금 6년차 회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공학한림원은 아마 1995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이 돼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제가 이제 다음번에 이제 시간이 있을 때 팜플렛으로다가 배부를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가지고 나온 이 책이 담대한 전환이라고 그 설명을 좀 약간 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이제 들어가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대전환 시대에 위기가 엄습하고 있다. 그래서 이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하는 내용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구조 대전환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대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전략 대전환을 위해서 G7 G5 옛날에 우리가 이제 G7 과제를 해가지고 G7으로 가자고 했기 때문에 G5로 가기 위해서 G5 메가 프로젝트를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산업 정책도 대전환이 돼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이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매진말로 가름할까 합니다. 제가 2017년에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을 취임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한국의 산업이 발전해가지고 오는 상황을 쭉 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두주자로 잘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해서 2017년에 사실은 공학한림원의 집행위원회에서 제가 이러한 일을 좀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지지부진하다가 2017년도에 제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2019년에 2년 지난 다음에 6월 달에 공학한림원 내에 산업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위원장으로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한양대학교 장석권 경영대학장이 하셨고요. 그 2020년에 8월 달에 1년 정도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연구한 내용이 주로 이제 산업체에 계신 CEO, CTO 분들하고 학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처음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도 10월 말에 이 책이 발간이 되는데 11월 달에 이 책이 공식적으로 이제 발간이 돼서 대한민국 산업구조 대전환의 전략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 책의 세부 내용이고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이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브로드하게 써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작년도 10월 달에 보고를 받으면서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이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공학한림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년도에는 굉장히 시급한 산업을 셀렉션해서 시급한 조치를 하기 위한 연구를 해서 올해 말에 연구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책의 이제 그 첫 번째 단원이 대전환 시기 위기가 엄습하고 있다. 요것은 이제 주로가 이제 앙케이트 조사하고 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이 재편이 되고 있고, 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무역 갈등이 생기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정학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나갈까. 그 다음에 탄소 중립 문제가 우리도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국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코비드-19하고 코비드-19이 사실은 디지털화를 굉장히 가속화를 시켰습니다. 그러한 역량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이제 제조강국인 대한민국이 지금 기로에 서 있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환은 대전환으로 맞대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큰 그림을 그렸고요. 그래서 산업미래전략 2030의 수단과 비전에 대한 설명을 담았습니다.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재편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대전환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 중립과 그린 에너지 대전환인데, 이것은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그 5년 전에 공학관리원 내에 에너지위원회를 지금 두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비드-19하고 디지털 대전환에 의해서 이러한 세 가지 대전환이 우리가 한 번도 전에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할까 하는 고민이고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백화점인 리만 마커스가 문을 닫았고요. 렌트카 회사는 허츠라는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도 대전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CEO, CTO 분들이 1년 반 전에 저한테 보내준 내용이 우리가 2, 3년 내에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빠져들어서 대한민국이 미래가 없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대한민국의 산업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글로벌 밸류 체인이 우리나라가 미중 갈등에 속해 있는데 우리나라 가장 교역이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하고 교역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간단한 CGV라든지 전체 굉장히 복잡한 CGV를 보더라도 중국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탄소 중립은 진짜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중에 예를 들어 철강이라든지 세멘트라든지 그런 것은 탄소를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산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좀 더 설명할 텐데요. 우리가 이미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이미 어나운스를 한 상황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U에서는 2035년부터는 가솔린 차나 디젤 차를 판매를 못하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세를 이제 내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세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제품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CO2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처할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산업 구조면에서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탄소를 적게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아래 그림은 유럽에서 나온 그림인데, 그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신재생 에너지로 가져가지 않고 자동차만 휘발유 자동차를 못 팔게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될까 하는 걸 보면 2050년이 되더라도 아직도 탄소가 중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위에 있는 그림이고요. 1인당 CO2 배출량입니다. 1인당 CO2 배출량이 아마 전 세계에서 세 번째쯤 되고 있는데요. 1인당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1인당 CO2 발생량을 가지고 제재를 하겠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산업 구조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팬데믹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위기 징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잠깐 살펴보시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그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줘서 미국 같은데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근데 그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미국은 재난지원금을 많이 뿌려서도 성공했는데 다른 나라는 다 실패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은 자기네가 긴축 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는데 다른 나라는 잡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세계 경제가 퇴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될는지 하는 것도 잘 모를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파산이나 대대적인 산업 구조 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 퇴조에서 회복하지 못하는 일부 산업 섹터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에 미국에 가시면 집카라는 이제 공유차가 있었는데 집카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 실업 증가하고 청년 실업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한국도 10대, 20대, 30대 연령마다 생각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청년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될까. 그 다음에 이제 인적, 물적 이동이 감소되고 보호 무역이 굉장히 강화될 수밖에 없고 어느 나라든지 간에 글로벌 밸류 체인을 자기네가 다 가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국가에서조차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공급 사슬이 붕괴되고 있고 뭐 한 2019년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를 이제 제한해서 팔겠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부장 산업은 뭐 쉽게 10년, 20년 만에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뭐 1년, 2년 만에 굉장히 많이 극복한 것 같이 발표를 했는데 다 거짓말이고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소재 산업은 적어도 100년 이상을 해야지만 잘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일본이 소재를 잘하는 이유가 100년 정도를 잘 해가지고 왔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독일이나 일본은 소재하는 기업은 상속을 하더라도 면세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계 기업으로 예를 들면 독일의 머크 같은 회사는 거의 40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장사로 현재까지 가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처음에 설립한 분이 유지를 받들어서 자손들이 계속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도국의 경제가 굉장히 취약해지고 있고 아마 이번 사태 때문에 개도국이 엄청나게 힘들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업무 패턴이 변화가 돼서 주로가 이제 저도 이제 그 회의를 할 때 보면 학생들하고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 회의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보안이 굉장히 심각한데 보안을 어떻게 좀 개선할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이버 보안이라는 것은 실제로 쉽게 개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솔루션이 나와야 되는데 그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이 전 세계 재화를 거의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그 인텔리전스, AI라고 얘기하는 인텔리전스라든지 디지털화라든지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분배하는 기술이라든지 커넥티드 기술들이 발달해서 이러한 기술들에 의해서 앞으로 기술 변화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재 이제 그 부가가치가 낮은 제조업은 살아남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주로가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굉장히 자동화를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국도 그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을 굉장히 보급을 하고 있는데 보급이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시장 수요가 작고 공급 측면에서는 클라우드
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라든지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로보틱스 기술이 아직까지 괜히 많은 걸 자동화하기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험에 노출되는 대한민국 산업의 취약성인데, 대한민국 산업은 괜히 많은 부분이 외국에 의존해서 수입해서 가공해서 파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괜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괜히 중요한 재료서부터 우리가 글로벌 밸류 체인을 좀 만들어야 된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고 탄소 중립 실현이 괜히 어렵습니다. 좀 이따 좀 더 말씀을 드릴 내용이고,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에서 철강이 차지하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거의 뭐 30-4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유화학도 이 정도로 많이 차지하고 있고, 세멘트도 괜히 많은, 그래서 정유까지 빼면 나머지는 괜히 적습니다. 이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장표는 제가 이제 그 공학관리원의 CEO하고 CTO 분들을 이제 한 250명을 이제 앙케이트 조사한 결과인데요. 그 주력 산업의 구조 개편이 미흡해서 신성장 산업을 진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아직까지 그런 의견이 한 거의 57% 정도가 나왔고요. 정부의 산업 구조 전환 및 여건 조성 및 정책 대응이 미흡하다. 그러니까 산업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라줘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미흡하다. 기존의 법, 여기 이제 같은 내용인데, 기존의 법제도하고 규제 때문에 신산업 진출을 방해하고 있다 하는 것이 한 36%.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심 원천 기술 확보가 미흡한 상태에 있다. 그 다음에 중국의 급부상 때문에 우리나라가 저가의 공세에 밀려서 괜히 사업하기가 힘들다 하는 내용들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산업연구원에서 만든 건데, 그 40개 제조업을 선정해서 그 제조업의 기술이 어떤지를 보면 굉장히 고준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가 이러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 중에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기술을 어느 정도 탑에 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가전, 전지 분야가 가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우리나라에 있는 산업만을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우주 산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게 리스트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준위 기술은 이러한 기술들이 있는데,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것이 석유화학, 그 다음에 자동차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중저준위 기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석유 정제라든지 철강만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준위 기술에서는 식음료 기술만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서비스업은 어떨까? 서비스업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서비스업 중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통신 서비스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신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서비스업을 만들 수 있는 저력은 돼 있지만, 아직도 통신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굉장히 격변하는 대전환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대전환으로 맞대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만들었고요. 위험을 위험으로 받아들이면 극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위험을 기회로 대전환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미래산업전략 2030의 기본 스탠스는 기회를 어떻게 선점할까, 그 다음에 선제적으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방어에 어떻게 공격할까 하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맞대응을 하는데, 산업 구조를 대전환하고 산업 전략을 대전환하고 산업 정책을 대전환해서 맞대응을 하자 하는 내용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면 이제 이쪽에 이제 계층을 한번 나타내고 기술, 플랫폼, 제품 서비스 계층, 산업 시장 계층, 정책 계층, 거버넌스 계층으로 분류를 했군요. 이제 이게 수평적인 영역으로는 이제 보시면 요 부분이 이제 산업 분야가 되겠고요. 그 스마트 그린 인프라 분야, 그다음에 스마트 그린 모빌리티 분야, 그다음에 스마트 디지털 분야, 그린 에너지 분야, 그다음에 소부장 분야로 5개 분야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는 우리가 스마트 하면서 그린 에너지를 달성한다는 뜻으로다 하면 다 커버링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이러한 고민을 했군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분야마다 이제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가지고 안 되고 거버넌스도 전환이 돼야 되고 정책 기조도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러한 것을 달성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생각했던 것이 산업 구조 대전환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산업 전략 대전환이 필요한데 요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을 통틀어서 저희들이 G5 메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미래 시장 기회를 선점하고 시장 선도적 위치를 점유하자 하는 생각을 했군요. 그 다음에 산업 정책을 대전환을 해서 이러한 산업 구조 대전환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면 국가 경쟁력 G5에 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작년도에 모 일간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이제 한 얘기가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GDP가 3,400, 500불 되는데 그것이 6,000불이 돼야 됩니다. 5년 내에. 그 얘기를 했더니 5년 내에 되는 겁니까? 하고 저한테 여쭤보시는데 이 대전환을 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 대전환은 구조 전환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개 분야로 아까 구분을 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산업 구조 대전환에 어떤 과제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산업 구조의 대전환을 하는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플랜은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좌표가 있는데요. 이쪽은 이제 지속 성장 산업군을 배치를 했고요. 이쪽 아래는 구조 개편을 해야 되는 산업군. 그 다음에 이쪽은 신성장 산업군, 요 아래는 신기술 산업군. 신기술이 생겨서 그것이 이제 신산업을 만들고 신산업이 지속 성장 산업을 만들어가는 구조로 이런 식으로 이제 탈바꿈을 해야 되겠다. 이쪽에 있는 녀석은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구조 조정하는 것 중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것은 이쪽으로 해서 스핀오프를 하거나 코퍼레이트 벤처라고 해서 삼성전자의 C랩이라든지 LG에서 이제 LG 벤처 같은 회사들, 사내 회사들 만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면 이것이 가서 이렇게 가서 이제 실제로 큰 산업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구조 개편을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다른 여러 가지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쪽으로 점프업할 수 있는 산업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신시장 개척할 수 있는 산업으로 우리가 가보자 하는 식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야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이건 전기전자 정보 분야에 대한 건데요. 이쪽은 이제 슬로건을 우리가 스마트 디지털로 초격차를 이뤄가자. 그래서 이쪽을 이제 여러 가지 산업을 이제 구분해 보면 전기전자 정보 분야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디스플레이 분야하고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제조 공정 정도만 경쟁력이 있어서 이건 초격차로 이루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군요. 이쪽에 이제 우리나라 가전도 잘하고 정보통신 단말기도 굉장히 잘 만드는데 이것은 이쪽에 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갤럭시 폰을 굉장히 잘 만드는데도 경쟁력에 있어서는 애플한테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가 공세에 의해서 중국 폰들한테 밀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타개해 가야 될까 하는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주로가 이제 신개념 신상품을 개발해서 이 분야는 이쪽으로 전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자주 다니면서 이제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삼성전자나 LG전자의 문제가 미국의 가전 시장에 많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많이 좀 늘어났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애프터 서비스가 문제가 있어요. 고장이 나면 한 달, 두 달 걸려서 고쳐주면 누가 가전제품 사겠습니까? 제 아들 녀석이 스탠포드 의대 교수인데요. 그 녀석이 스탠포드 의대 교수를 부임하면서 본인은 한국 컴퓨터를 쓰겠다 하고 의대에 얘기하는데 전부가 거절됐고요. 컴퓨터를 사는데 미국 제조업 회사가 하는 걸 사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 것이 모니터만 사게 해달라. 그 모니터를 하나는 LG 거, 하나는 삼성 걸 샀습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 스탠포드 대학에서 얘기하기를 그 모니터는 고장나면 네 돈으로 고쳐라. 그래서 거기에 사인하고 겨우 샀습니다. 근데 컴퓨터는 그렇게 내 돈으로 고치겠다 해도 그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애프터 서비스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우리가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쪽은 아직도 신산업 성장군에 속해서 이것이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괜히 뭐 콘텐츠나 게임 같은 거 우리가 잘한다고 그러지만 중국한테 또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전만큼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헬스케어, 괜히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헬스케어, 메디컬 헬스케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쪽 산업은 우리가 아직도 기술도 제대로 확보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를 이제 어떻게 하면 이쪽으로 올려보낼까 하는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쪽은 이제 기계 분야인데 기계 분야는 이제 기계하고 운송 장비 분야라고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가자. 지금 현재 다니는 자동차만이 아니라 자동차가 드론이 되고 기니 작은 경비행기를 가지고 이동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모빌리티가 변화하는데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을 형성할 때 그때 이 위험한 경고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업군을 발굴해서 미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야 되겠다. 그 디지털 대전환과 서비타이제이션을 활용해서 모빌리티 시장을 좀 선점하자. 그 다음에 신성장 산업으로 미래 항공 우주 산업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항공 우주 산업이라든지 새로운 그 모빌리티 같은 것은 회사가 해가지고 판로를 개척하기 힘드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좀 파일럿 개념으로 그런 사업을 해서 전국에 퍼뜨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쪽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건설 환경 분야인데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까지 살게 된 건 중동에 가서 건설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마련해서 산업을 일으켰는데 지금은 괜히 건설 환경 분야가 괜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공간 산업의 4세대 주력 산업화를 하자. 스펠링이 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니즈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안전 방제, 그 다음에 환경, 리사이클 산업을 신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까. 그 다음에 건설업은 보다 목적 지향적인 도시 산업, 공간 산업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미국에 좀 가보시면 샌프란시스코나 보스턴이나 뉴욕 같은데 다운타운에 가보시면 그렇게 많이 콘도가 생겼습니다. 콘도미니엄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거기 생활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인프라 갖춰있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봤는데 굉장히 어메이징 할 정도로 통신하고 결합돼서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비스를 빌딩 안에 빌트인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쟁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건설업은 그래서 이제 그 목적 지향적인 도시 산업이나 공간 산업을 재정해서 거대한 산업화를 좀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혹시 보스턴에 가보시면 옛날에 사우스엔드라는 도시는 슬럼가여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데였거든요. 들어갔다 하면 지갑 다 털리고 자동차 가기가도 지갑에 털리는 데였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가 완전히 콘도로 다 변신해 가지고 돼 있고요. 샌프란시스코를 가보더라도 마켓 스트리트 사우스 쪽은 옛날에는 제가 스탠포드 다닐 때 거기는 절대로 자동차 몰고 들어가면 큰일 난다 한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그쪽이 다 콘도로다가 바뀌고 산업단지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생명 에너지 분야는 우리가 이제 바이오 탄소 중립 시장을 개척해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좀 산업을 키우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약한 분야가 이제 바이오 헬스 산업이거든요. 바이오 헬스 산업은 빅 파머를 육성해서 중대기업 간의 이제 상생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지속 성장군으로 좀 성장시켜야 되겠다. 그거 일례가 이제 삼성 이제 송도에 만든 이제 회사가 되는 거죠. 그 주로가 이제 그 새로운 신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신약을 만드는 기술을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분야를 어떻게 육성시킬까 하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탄소 중립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뭐 따라가서 2050년까지 우리가 하겠다고 선언했으면 그 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저가격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고부가가치 석유 산업 화학 제품하고 폐기물 처리 시장을 좀 더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 에너지 주력 에너지화를 위해서 강도 높은 R&D하고 상품 개발과 기술 격차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에너지 쪽을 이제 들여다보면 신재생 에너지는 한국에서는 싸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원자력밖에 없어서 우리는 이제 아마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을 정부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 자원 분야는 이제 소부장으로서의 초부가가치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쪽은 이제 친환경 디지털에 따라서 그린 디지털 기반 융합 신산업을 육성해서 소재 산업을 좀 더 확장해 가자. 그래서 이제 소재 산업은 예를 들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소재 중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라는 관광재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1g에 엄청나게 비싼 g당 굉장히 비싼 건데 그건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고 패턴이 널널한 건 하지만 딥UV라 해서 지금 이제 5나노 공정이나 3나노 공정에 쓰는 것은 우리가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는 우리가 국산을 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신문하고 실제가 좀 달라서 우리가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그 모빌리티나 이제 우주, 항공, 수소 산업 등은 경량 소재, 자성 소재 등 신소재 부품 시장을 좀 더 확보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초부가가치 철강 소재, 2차 전지 소재, 수소 컴플렉스 등 신소재 투자를 좀 더 확장해야 되겠는데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이 수소 경제를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세우는 설비를 보면 실제로 탄소 중립하고는 거리가 먼 설비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진짜 전문가들이 보고 판단해서 정부가 그러한 플랜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구조 대전환의 이제 과제들이 이제 그 산업구조 전환의 속도가 글로벌 시장 환경의 변화 속보다 느리면 우리는 주도권을 잃을 수밖에 없다. 시장 변화보다는 우리가 빨리 변화해야지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정책 기조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기술하고 시장의 초격차를 통해서 신성장 산업을 우리가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G5 메가 프로젝트를 런칭해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자. 그 다음에 산업과 융합 생태계 및 플랫폼을 잘 구축하자. 그러니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
산업이 네이버나 카카오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잘하는 것 같지만 세계 시장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하는 회사들이 뭐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고 플랫폼 회사입니다.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 전체를 먹는 거거든요. 뭐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하지만 그 회사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플랫폼 회사입니다. 자동차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지 그 플랫폼이 스탠다드만 되면 테슬라는 앉아서 전기차 만들 때마다 1,000불씩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누가 그 플랫폼을 장악할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대 환경 대전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모색해서 준비를 하자. 그 선제적으로 법제하고 융합 정책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5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앞에 약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이제 빨리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첫 번째가 메타넷 메가 프로젝트. 이것은 이제 전기전자 정보 분야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라는 걸 얘기를 하지만 메타버스를 실제로 하려면 메타버스를 제대로 하려면 현실하고 가상세계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메타버스 세상이라고 얘기하지. 아, 이건 가상이고 이건 현실이라고 구분이 되는 순간 이 메타버스가 아닙니다. 그걸 하려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 가상세계를 현실세계로 인식하게 하려면 360도의 현실하고 똑같은 환경을 디스플레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만들려면 디스플레이 회사가 할 수가 없고 반도체 회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 회사한테 그걸 해달라 그러면 야, 그 매출이 내년에 얼만데 10조가 안 되면 안 합니다.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의 애플이나 그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뀌었죠. 메타라는 회사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메타라는 회사의 영업이익이 매출 대비 63%입니다. 우리는 그런 산업이 없죠. 예, 매출 대비 60% 이상 순이익을 보는 사업. 미국의 제조업은 그 생산 비용을 제외한 영업 이익이 60%가 안 되면 생산 안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적어도 순이익이 25% 이상이 돼야지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5%만 되더라도 하고 순이익은 3%가 되더라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위에 온갖 센서들이 부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붙어야 되는 것이 소프트웨어하고 플랫폼입니다. 그 플랫폼을 메타가 선점하고 애플이 선점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초실감형 미디어, 스마트 디바이스, 콘텐츠 소프트웨어 플랫폼 산업을 선도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이 반도체 중에 메모리를 잘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컴퓨팅 기술이 메모리 중심 컴퓨팅 기술이 발달하게 그게 AI거든요. AI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메모리를 잘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을 빨리 가져서 AI 반도체를 선점하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그 ETS라 해서 에너지 토탈 솔루션을 어떻게 가져갈까. 그래서 이제 ETS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술 전략적, 시장 전략적, 산업 정책적 과제들 동시에 해결하자. 그래서 기술 계층에서 2차 전지, 수소 에너지, 차세대 원전 플랫폼 계층으로 소부장 섹터하고 커플링을 해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장 계층에서도 우리가 선도적인 위치에 서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HFM이라 해서 하이퍼 플릿 모빌리티라 해서
이러한 메가 프로젝트를 하자 해서 이것은 자동차 뭐 운송 도구에 해당되고요. 이 자동차 산업을 넘어서 운송기기 산업 전반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대전환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케이스라 해서 커넥티드 오토노머스 쉐어링 엘렉트리피케이션 스마트 UX 기술을 선도해야지만 이 분야를 선도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공공수송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공수송 분야에 이러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해서 우리나라 산업을 끌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구조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메가시티입니다. 아까 이제 뭐 보스턴 얘기도 드렸고 샌프란시스코 얘기도 드렸는데 저 같으면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샌프란시스코에 가니까 투베드 투베스룸의 콘도가 $3 밀리언 하더라고요. 그 1,100 스퀘어풋이 그 좋은데 왜 살까 했더니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의 공용 공간은 밖으로 다 뺐습니다. 각 층마다 헬스 클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먼 리빙룸이고 커먼 키친이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집으로 들고 가지 않고 다 거기서 예약만 하면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휴대폰을 해서 이 헬스 기구 중에 어느 것이 편인지 하고 바로 예약하고 가서 쓰면 됩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밸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도 그런 것을 빨리 공부를 해서 좀 도입을 하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5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넣는 순간 가격이 올라간다 하는 것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가시티를 만들자. 그래서 스마트 메가시티 프로젝트는 우리가 보유한 기술이 많이 있거든요. 통신 기술이라든지 그건 우리가 다 보유를 하고 있고 센서 기술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소재나 부품 산업을 만들어 가자. 그다음에 미래 사회에 내포된 문제를 사전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면서 수소 경제라든지 탄소 중립의 기조를 마련하다. 미국에 가시면 조그만 그 수소 탱크가 콘도에 있습니다. 가층마다 있습니다. 수소 경제를 이미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 소부장 문제인데 소부장 플랫폼 메가 프로젝트라 해서 우리가 이 소재 산업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소재를 시작한 지가 한 30년에서 40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4, 50년만 더 열심히 하면 전 세계 일본이나 독일보다 더 앞설 수가 있다.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재 산업의 탄소 중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억셀러레이션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자.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첨단 신소재 부품 개발하고 확보를 위해서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 크리에이션 플랫폼을 만들자. 다음으로 이제 주력 산업의 고도화를 가능케 하는 상생형 혁신 생태계 에네이블링 플랫폼을 만들자. 이 세 개의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가 소부장을 다른 산업하고 연계해서 국내의 서플라이 체인도 형성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우리가 이제 서플라이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가 보자.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떻게 이제 스마트 그린 모빌리티하고 스마트 그린 인프라하고 그린 에너지하고 스마트 디지털 분야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하는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산업정책 대전환을 위해서는 그런 걸 그렇게 하려면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크게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 대전환에 대해서 정책과 정책 가버넌스를 재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산업정책 대전환은 기본적으로 인식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실입니다. 뭐 지배하는 계층이 아니다. 그 지배자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기업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산업정책의 시각은 기업과 산업의 현장 인식보다 더 미래지향적이어야지 하겠다. 산업하는 분들은 삼성전자나 그런 데는 당장 올해 매출, 내년 매출, 후년 매출 뭐 길어봐야 5년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 CEO들은.
그 이후 것을 이제 정부가 지금 서포팅을 해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세 가지 큰 꼭지를 얘기했고요. 산업 대전환의 선도적인 정책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 자원을 재분배해야 되겠다. 지금 제가 보면 제가 2007년까지 국가 과제를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나눠 먹기식이어서 나도 국가 돈 가지고 진탕만탕 썼다고 그럴까봐 제가 2007년도에 산업 과제만 하고 국가 과제를 그때 딱 잘랐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의 R&D 과제의 절반은 나눠 먹기식으로 주고요. 나머지 절반은 산업하고 연계하도록 주고 있고 나머지 4분의 1이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미래 준비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거의 뭐 많은 부분이 나눠 먹기식이기 때문에 뭐 나눠 먹는 것도 좋죠. 왜냐하면 처음에 온 신진 연구자들한테 나눠주는 건 괜찮은데 뭐 어느 정도 기반이 닦인 사람까지 다 나눠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제 규제를 좀 혁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 대전환의 선제적인 정책 대응 시스템을 좀 구축해달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CGV 재편 대응할 기술 정책 안보 연계 체계를 좀 구축하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에너지 환경 정책을 규제 중심에서 지능 중심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규제하지 말고 어떤 것을 하면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래서 이런 지능 중심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전 산업을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촉진해서 그렇게 하려면 법제 제도가 개편돼야 됩니다. 어느 분야는 디지털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 적용하면 안 되는 분야가 굉장히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굉장히 많은 분야가 의료 분야가 되어 있고요. 개인정보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R&D를 미션 중심으로 좀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R&D가 전 세계 GDP 대비 1등인데 그것을 잘 활용하려면 굉장히 많은 부분은 미션 중심으로 좀 개편을 해달라 하는 말씀이고요. 청와대가 산업 미래 전략실을 설치하고 G5 메가 프로젝트를 미국의 다파 시스템 형식으로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미국은 그 백악관 산하에 3개 한림원이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우리나라도 개편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산업혁신 중심으로 정부 조직을 좀 개편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하고 동등하게 규제 환경을 개선해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해서 이 파이론 양산까지 해서 적용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맺는 말인데요.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공학한림원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을 어떻게 대전환해야 될지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연간 예산을 제가 3억 5천을 쓰고 있습니다. 3억 5천을 쓰면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를 불러서 듣기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해외를 포함해서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저희들이 좀 더 이제 정부한테 좋은 방향이나 정책을 좀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많이 서포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